엄마는 우리를 늘 때렸습니다. 어린 시절 국자가 날아오고 눈물이 가득한 밤이 이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엄마를 괴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장례식 날 고모가 꺼낸 한마디. 너희가 알던 건 반쪽짜리야. 진짜 괴물은 따로 있었다. 그 순간 우리의 기억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5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 장례식장에서는 김영숙 여사의 발인식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영숙이를 보내는 자리였지만 장례식장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상주석에 앉아 있는 큰아들 정민이는 45살의 나이답지 않게 굳어진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의무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둘째 딸 소연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42살의 초등학교 교사인 소연이는 평소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던 따뜻한 미소 대신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소연아, 어머니께서 편안히 가셨구나. 조문객 중 한 분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남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만 할 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편안하실 거예요. 정민이가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애도보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연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조문객을 배웅했습니다. 교사로서 늘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오늘만큼은 그 예의조차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보다는 이제야 끝났다는 해방감이 더 컸던 것입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남매는 나란히 앉아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정 속 영숙이는 60대 초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사진 속에서만큼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이와 소연이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런 온화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빠, 이상하지 않아요? 소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가? 우리가 이렇게 담담하다는 게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정민이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느끼는 게 이게 전부인걸. 슬프지도 않고 그립지도 않아.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 영숙이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할 때마다 날아오던 손바닥, 때로는 부엌에서 집어든 국자나 빗자루로 맞던 기억들. 특히 소연이는 딸이라는 이유로 더욱 혹독한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엄마는 결국 끝까지 변하지 않으셨어요. 소연이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잖아요. 병원에서도 그저 우리를 원망하는 눈빛뿐이었어요. 정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며칠간 병원에서 지켜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의식을 잃고 계시면서도 가끔 깨어날 때마다 보여주셨던 그 차가운 시선. 마치 자식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이의 여동생인 박명자 고모가 검은 한복을 입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65세의 명자 고모는 평소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고 눈가에는 붉은 기운이 역력했습니다. 정민아, 소연아. 명자 고모가 다가오자 남매는 일어서서 절을 했습니다.
고모 오셨군요. 언니 보러 왔다. 명자 고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털털하던 성격과는 달리 오늘따라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고모의 눈빛에는 단순한 슬픔만이 아닌 뭔가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안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명자 고모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야, 언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울음소리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그리움이 아닌 마치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한 울음이었습니다. 정민이와 소연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모가 이렇게까지 슬퍼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명자 고모도 언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고 조카들이 왜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지냈는지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울던 명자 고모가 고개를 들며 조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무거운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아. 명자 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아는 건 반쪽짜리야. 갑작스러운 말에 정민이와 소연이는 깜짝 놀라며 고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 고모는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숙 언니는 괴물이 아니었어. 명자 고모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며 소연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연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영숙 언니는 괴물이 아니었어. 고모의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소연이는 머리를 감싸 안으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소연이가 숙제를 깜빡하고 놀기만 했다가 어머니 영숙이에게 들켜버린 날이었습니다. 이 녀석아, 숙제는 안 하고 뭘 하고 있었어. 영숙이의 큰 손바닥이 소연이의 종아리를 후려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소연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방 한구석으로 도망쳤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쫓아와서 매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파요. 정말 아파요.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영숙이는 부엌으로 가서 국자를 들고 왔고 그것으로 소연이의 등과 다리를 때렸습니다. 그날 밤 소연이는 화장실에 갇힌 채로 저녁을 굶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기억 속에 또 다른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질을 하던 그 순간 분명히 다른 발소리가 들렸던 것 같았습니다. 무겁고 위협적인 남자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소연이는 중얼거렸습니다. 김동식. 자신들이 중학생이 되기 전에 집을 떠나버린 아버지. 소연이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고 너무나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연이는 일어나서 찬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사진첩을 펼치자 가족 사진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어린 정민이 오빠와 자신,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 동식은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에서도 그 웃음이 진짜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소연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어느 밤이었습니다.
이년아, 애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뭘 하고 있어.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소연이와 정민이 오빠는 자신들의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조용히 해요. 애들이 깰 거예요. 어머니 영숙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애들이 깨면 어때? 이런 식으로 키우면 다 망가져.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그릇이나 컵을 집어던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머니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여보. 소연이는 이불 속에서 오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민이 오빠도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맡고 있는 것 같았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자신들이 어머니에게 혼이 났습니다. 너희가 말을 안 들어서 아버지가 화내신 거야.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아버지가 실망하신 거야.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손바닥이나 국자가 자신들에게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어머니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화가 나서 때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막아내려는 듯한 급한 마음에 서둘러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는 사진첩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들이 정말 전부였을까요? 어머니가 폭력적이고 무서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혹시 자신이 놓친 부분이 있었던 걸까요? 문득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소연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나고 난 직후였는데 어머니가 혼자서 울고 있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이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내다보니 어머니 영숙이가 소파에 앉아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화가 나서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슬프고 힘들어서 우는 것 같았습니다. 애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연이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자신들을 또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 어머니의 모습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처럼 무섭고 화가 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짐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연이는 핸드폰을 들고 정민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소연아. 뭔 일이야? 오빠도 고모 말 때문에 이상하지 않아? 어머니가 괴물이 아니었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 전화기 너머로 정민이 오빠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 사실 어릴 때 기억 중에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거든. 어떤 부분? 어머니가 우리를 때리실 때 가끔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았어. 그리고 아버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머니 모습이 달랐던 것 같고.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오빠? 모르겠어. 하지만 고모가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소연이는 다시 한번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혹시 어머니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이 따로 있었을까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를 들으며 소연이는 내일 고모를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화요일 오후 소연이는 정민이 오빠와 함께 명자 고모 댁을 찾았습니다. 고모는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는데 평소보다 훨씬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모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애들아. 명자 고모가 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고모가 차를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올 줄 알았다. 그날 내가 한 말 때문이지?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모. 어머니가 괴물이 아니었다는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명자 고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너희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십 년간 고민했다. 하지만 언니가 돌아가신 마당에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고모가 찬장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왔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고모였는데 오늘만큼은 술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고모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연이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명자 고모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너희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진짜 괴물은 너희 아버지였어. 그 말에 정민이와 소연이는 동시에 몸을 움찔했습니다. 고모, 그게 무슨... 들어봐라. 내가 다 말할 테니까. 명자 고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김동식은 술만 마시면 사람이 달라졌어. 특히 너희들에게 화가 나면 정말 무서웠다. 고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또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동식이가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너희들을 찾았어.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주먹을 휘둘렀지. 너희가 아직 어렸을 때 말이야. 소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억이 안 나죠? 그건 너희 어머니 때문이야. 명자 고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는 동식이가 너희에게 손을 대려고 할 때마다 몸으로 막아섰어. 그리고 나서 동식이가 잠들면 너희들을 혼내는 척하면서 다른 방으로 데려갔지. 다른 방으로요? 응. 그리고는 아빠가 화내시니까 너희가 잘못한 척해야 한다고 말했어. 너희가 아빠 앞에서 무서워하거나 울면 동식이가 더 화를 낼까 봐서 그랬던 거야. 정민이는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우리를 때린 건 척하는 거였어. 물론 때로는 정말로 매를 들기도 했지만 그건 동식이 앞에서 연기를 해야 했기 때문이야. 동식이가 애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라라고 소리를 지르면 영숙이는 어쩔 수 없이 너희를 혼내는 척해야 했어. 명자 고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가 진짜로 너희를 때릴 때는 항상 울고 있었어. 내가 몇 번 봤거든. 너희는 몰랐겠지만 소연이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 잘못된 거야. 영숙이는 괴물이 아니라 너희를 지키는 방패였어. 명자 고모가 또 다른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연이 너 같은 경우에는 동식이가 딸에게 더 가혹했거든. 여자애는 더 단단하게 키워야 한다면서 심하게 대하려고 했어. 그럴 때마다 영숙이가 먼저 나서서 내가 교육시키겠다고 했지.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맞았던 거군요. 맞은 게 아니야. 영숙이가 동식이 눈을 속이려고 연기한 거였어. 물론 너희는 어려서 그걸 몰랐겠지만 정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를 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한 번은 내가 직접 봤어. 너희가 초등학생일 때였는데 동식이가 술에 취해서 정민이 너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했거든. 그때 영숙이가 뛰어들어서 대신 맞았어. 명자 고모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날 밤 영숙이는 얼굴이 퉁퉁 부어서 며칠 동안 집 밖에 나오지도 못했어.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엄마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거짓말했지. 거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민이와 소연이는 충격에 빠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모, 그럼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소연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영숙이가 막았어. 애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 그냥 엄마가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사는 게 낫다고 했거든. 명자 고모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영숙이는 너희가 아버지에 대한 무서운 기억을 갖고 자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미움받는 쪽을 택했어. 정말 바보 같은 언니였지. 그럼 아버지가 집을 떠난 것도 영숙이가 내쫓은 거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너희들만은 지키겠다고 했거든. 그때 영숙이가 정말 용감했어. 정민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어머니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영숙이는 평생 혼자서 그 아픔을 감당해야 했어. 명자 고모가 마지막으로 한 잔 더 마시며 말했습니다. 영숙이는 죽기 전까지도 너희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게 너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 소연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모,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알았다면. 미안하다, 애들아. 정말 미안해. 명자 고모도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는 30년 넘게 숨겨졌던 진실의 무게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명자 고모의 고백을 들은 후 정민이와 소연이는 며칠 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목요일 오후 소연이가 다시 고모 댁을 찾았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모, 또 왔어요. 그럴 줄 알았다. 들어와라. 명자 고모는 이번에도 차를 준비하며 소연이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보다 얼굴이 더욱 수척해 보였습니다. 고모, 혹시 그때 일들을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명자 고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왕 시작한 얘기니까 끝까지 해야겠구나. 하지만 듣기 힘든 얘기들이야. 고모는 찬장에서 낡은 사진 몇 장을 꺼내왔습니다. 영숙이가 젊었을 때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진 봐라. 너희 어머니가 26살 때 찍은 거야. 사진 속 영숙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왼쪽 팔에 멍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것도 동식이가 때린 거야.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었거든. 그럼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 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였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동식이는 원래 성격이 그랬어. 술만 마시면 손부터 나가는 사람이었지. 처음에는 영숙이 혼자만 당했는데 너희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표적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명자 고모가 또 다른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민이 너가 5살쯤 되었을 때 일이야. 하루는 동식이가 술에 취해서 들어왔는데 정민이 너가 장난감을 제자리에 안 치워뒀다고 화를 냈어. 고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식이가 이런 식으로 키우면 버릇없는 놈이 된다면서 정민이 너를 때리려고 했어. 그런데 영숙이가 앞에 서서 막았지.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데요? 여보, 제가 교육시킬게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라고 했어. 그러면서 동식이를 달래려고 했지. 하지만 동식이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어. 명자 고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결국 동식이가 영숙이를 밀쳐버렸어. 영숙이가 벽에 부딪혀서 머리를 다쳤지. 그런데도 영숙이는 정민이 너를 품에 안고 놓지 않았어. 소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동식이가 술이 깨고 나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굴었어. 그리고 영숙이에게 애들 교육 제대로 시켜라라고 으름장을 놓았지. 명자 고모가 고개를 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숙이는 어쩔 수 없이 너희를 혼내는 척해야 했어. 동식이 앞에서는 엄한 엄마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너희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야. 그럼 제가 기억하는 그 매질들도 대부분 연기였어. 물론 진짜로 때릴 때도 있었지만 그건 동식이가 보고 있을 때였어. 영숙이는 동식이가 직접 너희를 때리는 것보다는 자신이 대신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 명자 고모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숙이가 30살쯤 되었을 때의 모습이었는데 얼굴 한쪽이 부어 있었습니다. 이건 소연이 너 때문에 맞은 거야. 쟤 때문에요? 응. 너가 7살 때였는데 학교에서 돌아와서 책가방을 아무데나 던져놨다가 동식이에게 걸렸어. 동식이가 여자애가 이런 식이면 어떡하냐면서 너를 때리려고 했지. 고모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영숙이가 뛰어와서 제가 혼낼게요라고 했어. 하지만 동식이는 너는 너무 봐준다면서 직접 하겠다고 했지. 결국 영숙이가 동식이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제가 하게 해달라고 빌었어. 소연이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동식이가 그럼 제대로 해라. 내가 보는 앞에서라고 했어. 그래서 영숙이는 어쩔 수 없이 너를 혼내야 했지. 하지만 나중에 동식이가 나가고 나서는 너를 껴안고 울었어. 명자 고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명자야, 나는 정말 나쁜 엄마인가? 내 손으로 내 아이를 때려야 하다니라고 울면서 말했거든. 고모, 그럼 왜 어머니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떠나려고 했어. 몇 번이나 시도했지. 하지만 동식이가 아이들은 내가 데려가겠다고 했거든. 그리고 영숙이 혼자서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했어. 명자 고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여성들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았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사회적 시선도 곱지 않았거든. 영숙이는 아이들을 잃을까봐 무서워했어. 그럼 어머니는 계속 참으신 거군요. 그래. 하지만 영숙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지. 명자 고모가 마지막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영숙이가 정민이와 소연이를 양쪽에 끼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동식이가 출장 갔을 때 찍은 거야. 이때 영숙이 얼굴 좀 봐라.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니? 정말 그랬습니다. 사진 속 영숙이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평소에 보던 긴장되고 날카로운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숙이는 동식이가 없을 때만큼은 정말 좋은 엄마였어. 너희와 함께 놀아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이야기책도 읽어주고 그랬거든. 저희는 왜 그런 기억이 없을까요? 어렸으니까. 그리고 동식이가 있을 때의 무서운 기억들이 더 강했기 때문이겠지. 명자 고모가 소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너희 어머니는 정말 너희를 사랑했어.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괴물이 되는 걸 택한 거야. 그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아니? 소연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모, 저희가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영숙이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명자 고모가 소연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모의 얼굴에는 여전히 말하지 못한 비밀이 더 있다는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고모 댁에서 돌아온 소연이는 곧바로 정민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빠, 지금 시간 있어요? 꼭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고모한테 더 자세한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1시간 후 정민이는 소연이네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소연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해 있어? 오빠 앉아요. 천천히 말할게요. 소연이는 고모로부터 들은 모든 이야기를 정민이에게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당했던 폭력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연기했던 매질들, 그리고 아버지의 진짜 모습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민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주먹을 꽉 쥐고 떨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 다 거짓이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오빠. 어머니는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였어요. 정민이는 머리를 감싸 안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나도 이상한 기억들이 있어. 고모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것들이 있거든. 어떤 기억들이요? 정민이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어느 날 밤에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들어왔는데 내가 숙제를 안 했다고 화를 내셨어. 그때 어머니가 제가 혼낼게요라고 하시면서 나를 방으로 데려갔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가 나를 때리시는데 이상하게 힘이 없었어. 그리고 때리시면서 자꾸 미안해라고 중얼거리셨거든. 그때는 뭔 소린지 몰랐는데 정민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정말로 화가 나서 때린 게 아니었던 것 같아.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신 것 같았어. 소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혼내실 때 가끔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어머니가 화가 나서 우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이유였을 수도 있겠어요. 정민이가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출장 가실 때마다 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잖아. 그때는 정말 따뜻하고 상냥하셨어. 우리랑 같이 놀아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맞아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가 없을 때는 어머니가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다시 무서운 어머니로 변하셨지.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정민이는 갑자기 일어서서 방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바보였구나.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오빠, 소연아, 우리가 어머니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알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우리는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었잖아. 정민이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나는 더 심했어.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도 며칠에 한 번밖에 안 갔거든. 그리고 가서도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안 했어. 소연이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는데
저는 듣기 싫어서 자리를 피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진실을 말씀하려고 하셨던 걸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형제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품고 있던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만이 남았습니다. 정민이가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혹시 아버지가 집을 떠나시던 날 기억나? 어렴풋이요. 그때 저희가 중학생이었잖아요. 그날 밤에 부모님이 엄청 큰 소리로 싸우셨어. 그런데 이상한 건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 어머니가요? 응. 평소에는 항상 아버지 눈치만 보시던 어머니가 그날만큼은 달랐어. 이제 그만 나가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 소연이도 그날의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이들은 내가 데려가겠다고 하시니까 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만 집을 떠나신 거였지. 그때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쫓아낸 줄 알고 원망했는데 정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내신 거였구나. 오빠, 우리 정말 어떡해요? 어머니한테 이렇게 미안할 수가 없어요. 소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걸 몰랐잖아요. 정민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맞으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특히 우리가 성인이 된 후에도 어머니를 멀리했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정민이가 주먹을 벽에 내리쳤습니다. 젠장, 정말 바보 같아.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 오빠,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고모가 말씀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모르고 살 뻔했어요. 소연이가 정민이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맞아. 하지만 너무 늦었어.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말씀드릴 기회도 없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기회도 없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가 무너지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정민이가 먼저 진정하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우리 어머니 산소에 가보자.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사과드리자. 네, 오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어머니를 제대로 기억해드려요. 응. 괴물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준 영웅으로 기억하자.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 뒤에 더욱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 주말 소연이와 정민이는 함께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집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의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두 사람 모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오빠, 이제 이 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어머니 물건들부터 정리해보자. 버릴 건 버리고 간직할 건 따로 챙기고. 집안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혼자 살면서 모아둔 물건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옷가지들,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서 옷장을 열어보니 정갈하게 정리된 옷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검소한 옷들이었지만 하나하나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깔끔하셨구나. 소연이가 중얼거리며 옷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옷장 맨 뒤쪽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빠, 여기 뭔가 있어요. 정민이가 달려와서 함께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열어볼까?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몇 권과 편지들,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기장인가 봐요. 정민이가 그중 하나를 집어들고 펼쳐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3년 5월 20일. 오늘도 동식이가 술에 취해서 들어왔다. 정민이가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틀렸다고 화를 냈는데 내가 막아섰다. 동식이 주먹이 내 어깨를 때렸지만 정민이만은 다치지 않았다. 다행이다. 정민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연아, 이거 봐. 내가 7살 때 일이야. 소연이가 옆에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날 밤 정민이가 엄마, 왜 아빠가 엄마를 때려? 라고 물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아빠는 화가 나셔서 그런 거야. 엄마가 잘못해서 그래라고 말했다. 정민이가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니까. 하지만 내 마음은 너무 아팠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기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1985년 3월 12일. 소연이가 책가방을 아무데나 던져놨다고 동식이가 화를 냈다. 이번에는 소연이를 직접 때리겠다고 했다. 어린 딸을 그렇게 거칠게 다룰 수는 없어서 내가 대신 혼내겠다고 했다. 동식이 앞에서 소연이를 때렸는데 소연이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그 눈빛을 잊을 수 없다. 소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계속 읽어봐요, 오빠. 그날 밤 소연이가 잠든 후에 방에 들어가서 등을 살살 문질러 주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속삭였는데 소연이가 잠꼬대로 엄마 아파요라고 말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정말 나쁜 엄마인가 싶었다. 정민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셨구나. 소연이가 다른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몇 페이지를 넘기다가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오빠, 이거 보세요. 1987년 일기예요. 1987년 9월 5일. 동식이가 또 정민이를 때리려고 했다. 이번에는 성적 때문이었다. 수학시험에서 70점을 맞았다고 이런 식으면 안 된다며 주먹을 들었다. 나는 정민이 앞에 서서 막았다. 동식이가 나를 밀치면서 너 때문에 애들이 버릇 없어진다고 소리쳤다. 그 다음 내용은 뭐예요? 결국 동식이가 나를 대신 때렸다. 옆구리를 발로 찼는데 숨이 안 쉬어졌다. 하지만 정민이는 무사했다. 나중에 정민이가 엄마 괜찮아? 라고 물었을 때 괜찮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은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아팠다. 정민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그때 어머니를 걱정했었구나. 하지만 왜 기억이 안 나지? 소연이가 일기를 계속 읽었습니다. 정민이에게는 엄마가 실수해서 넘어진 거야라고 거짓말했다. 아이가 아빠를 무서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아빠에 대한 나쁜 기억보다는 그냥 엄마가 조심성 없는 사람인 줄 아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정민이가 또 다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198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동식이가 술에 취해서 들어왔다. 이번에는 소연이가 인형을 어지럽게 놓았다고 화를 냈다. 소연이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는데 나는 소연이를 품에 안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라고 빌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동식이가 그럼 너라도 제대로 혼내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소연이를 꾸짖었는데 소연이가 엄마가 제일 무서워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아이들을 지키려고 하는 일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있었다. 소연이는 일기장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 하셨구나. 정민이가 상자 밑에서
편지 몇 통을 발견했습니다. 소연아, 여기 편지들도 있어. 편지는 어머니가 명자 고모에게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명자야, 나는 정말 나쁜 엄마인가? 아이들을 지키려고 하는 일이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있어. 정민이와 소연이가 나를 무서워하는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 하지만 동식이가 직접 아이들을 때리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고 생각해. 다른 편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명자야, 어떻게 해야 할까? 동식이를 떠나고 싶지만 아이들을 혼자서 키울 자신이 없어. 그리고 동식이가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차라리 내가 미움받더라도 아이들 곁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정민이와 소연이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긴 글들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오빠, 어머니가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우리는 끝까지 몰랐어요. 어머니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셨구나. 그때 소연이가 일기장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글씨체로 적힌 것이었는데 아마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쓴 것 같았습니다. 정민아, 소연아, 엄마가 너희에게 미안해. 너희를 지키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너희에게 상처가 되었구나. 엄마는 괴물이 아니야. 다만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못 택했을 뿐이야. 언젠가 너희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엄마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엄마가 정말 너희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다오. 소연이는 그 종이를 들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구나. 정민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두 사람은 어머니의 일기장들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한 지 사흘 후인 수요일 오전, 정민이와 소연이는 함께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공원묘지에 자리 잡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서니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왔어요. 소연이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이도 그 옆에 앉아서 가져온 꽃을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차갑게 대했던 자신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지키려고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저희는 끝까지 몰랐어요. 정말 바보 같은 자식들이었어요. 소연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모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저희를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일기장도 봤어요. 어머니가 저희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무덤 주변의 꽃들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민이가 무덤돌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소연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오빠도 울어요. 이럴 때는 울어야 해요. 정민이도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45살의 어른이 되어서도 어머니 앞에서는 그냥 어린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철없었어요. 어머니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도 저희는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안 했잖아요. 어머니가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는데
듣기 싫어서 피했어요. 소연이가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그때 진실을 말씀하려고 하셨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저희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어머니가 마지막에라도 오해를 풀고 싶어 하셨을 거야. 정말 후회돼요, 오빠. 어머니한테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제대로 된 안부 인사 한 번 안 했거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원망이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달라질게요. 어머니를 괴물로 기억하지 않을게요. 저희를 지켜준 영웅으로 기억할게요. 정민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잊지 않을게요. 비록 그 방법이 서툴렀을지라도 어머니의 마음만큼은 진짜였다는 걸 알거든요. 소연이도 무덤에 이마를 대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이 말을 생전에 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때 갑자기 소연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명자 고모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고모, 저희 지금 어머니 산소에 와 있어요. 소연아, 큰일 났다. 지금 당장 내려와라. 고모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동식이, 너희 아버지가 나타났어. 소연이는 깜짝 놀라서 정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요? 어디에서요? 장례식장 근처에서 목격됐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도 누군가 봤다고 하더라. 정민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모, 아버지가 정말 나타난 거예요? 그래. 분명히 동식이야. 키도 그대로고 걸음걸이도 그대로더라고. 다만 많이 늙었지만. 그럼 아버지가 어머니 장례식을 알고 온 거예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이상한 건 장례식장에는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만 서성거렸다는 거야. 소연이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고모, 혹시 아버지가 저희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동식이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알 수가 없거든. 정민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모, 혹시 아버지가 어머니 죽음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정말 자연사였을까요? 혹시 아버지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명자 고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민아, 너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가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식이가 올 거야라고. 소연이도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뭔가 무서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머니 병실에 낯선 사람이 다녀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간병인이 말하기로는 키 큰 남자가 밤늦게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명자 고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야. 고모, 혹시 아버지가 어머니를... 정민이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동식이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 정도는 아닐 거야. 하지만 명자 고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고모, 일단 조심하세요. 혹시 아버지가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알겠다. 너희도 조심해라.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 함께 다녀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정민이와 소연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오빠, 혹시 정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뭔가 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야.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잖아. 무서워요, 오빠.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게. 정민이가 소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까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어머니의 무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 때문에 더 힘드셨던 거라면 저희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소연이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괴물이 이미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 산소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정민이와 소연이는 소연이네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소식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빠, 정말 무서워요. 아버지가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때 현관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오는 거지?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소연아. 아빠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민이와 소연이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김동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소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정민이를 불렀습니다. 정민이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정말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20여 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초라했고 전체적으로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정민아, 소연아, 오랜만이다. 동식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뭔가 어두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민이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영숙이, 너희 어머니 장례식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왔다. 동식이 집안을 들여다보려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소연이가 뒤에서 고개를 저었지만 정민이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부하기에는 아직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동식이 거실에 들어와서 둘러보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들 많이 컸구나.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에는 왜 안 오셨어요? 소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갈 수가 없었다. 너희들이 나를 보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동식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디에서 뭘 하고 계셨어요?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 공사장에서 일도 하고 식당에서 일도 하고 연락도 없이 왜 그렇게 사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영숙이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서. 동식의 말을 들으면서 정민이와 소연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가신 적 있으세요? 소연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동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요. 혹시 어머니와 마지막에 대화라도 하셨나 해서요. 아니다. 까지 않았다. 하지만 동식의 대답은 너무 빨랐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민이가 명자 고모로부터 들은 얘기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자신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버지, 저희가 어릴 때 일에 대해서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신 일들 말이에요. 동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얘기는 왜 하니? 다 옛날 일이잖아. 옛날 일이라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연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동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 명자한테? 중요한 건 누구한테 들었냐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정민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사과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동식이 갑자기 일어서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 영숙이가 애들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서 그런 거였어. 그 순간 정민이와 소연이는 아버지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저희를 지키려고 그러신 거였어요. 지킨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영숙이는 원래 성격이 더러웠어. 소연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 녀석이 지금 아버지한테 대들어? 동식이 소연이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이가 앞에 서서 막았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너도 나한테 대들겠다는 거야? 동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예전에 그 무서운 모습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이와 소연이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들에게는 용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나가세요. 정민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더 이상 저희를 괴롭히지 마세요. 어머니도 충분히 괴롭히셨잖아요. 소연이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배웠어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워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더 이상 저희 삶에 끼어들지는 마세요. 동식은 잠시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너희들, 영숙이를 닮았구나. 고집이 세다. 어머니를 닮았다면 영광이에요. 정민이가 대답했습니다. 동식이 현관으로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다. 너희들도. 하지만 정민이와 소연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오빠, 우리 잘한 거죠? 응, 잘했어.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어머니의 사진을 앞에 놓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어머니처럼 살 거예요. 미움보다는 사랑을, 원망보다는 용서를 택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희에게 보여주신 진짜 사랑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바람을 타고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괴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괴물보다 더 강했던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정민이와 소연이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